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믿는 도끼의 발등이 제대로 찍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믿는 도끼가 제 발등을 어떻게 찍어버렸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요리 학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혼자 자취를 시작하며 배달 음식을 먹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곧장 요리 학원을 등록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죠. 이렇다 할 요리가 처음인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요리를 꽤나 능숙하게 했고 그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남편과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두어 달 저희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마음도 주고받게 되었고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참 배울 점이 많다 싶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2년 내내 남편은 한결같이 밝으면서도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 닥친 크고 작은 문제에도 남편은 늘 제 옆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며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죠. 그런 남편과 함께라면 저의 앞날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때쯤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저기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아니고, 아니 다르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일이긴 한데 우리 결혼할까? 나 자기랑 이제 연인 사이 말고 부부하고 싶어서. 제 말에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으며 제 눈에는 그 어떤 연예인보다 멋진 남자였어요. 전 그런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저흰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많이 지친 얼굴을 하고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남편의 어두운 표정에 전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남편의 앞에 앉아 남편의 입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여보, 나 사실 요즘 많이 지친 것 같아.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 길을 잃은 기분도 들고 그래.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지고 지친 상태랄까?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좀 쉬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좀 가지면 안 될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던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니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러다 내 남편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눈치만 살피며 기가 죽어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해. 당신이 그렇게나 힘들면 쉬면 되지. 당신 하나 쉰다고 해서 우리 집 안 망해. 그러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몸, 당신 마음이나 재정비해.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만약 내가 힘들어서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거야?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니 죽는 한이 있어도 회사 다니라고 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가장이고 남자니까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 가장이고 남편인 거 중요하지. 그런데 여보,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져.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 좀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아봐. 저는 두말 없이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 결정이 저에게 피눈물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그땐 상상하지도 못했네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고 제가 이 집의 가장이 되었죠. 남편은 한동안은 쉬며 다른 일자리는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고 저 역시 꽤 쉴 것을 예상했던 터라 그저 남편의 뜻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죠. 그간 모아뒀던 것도 있기도 했고 조금 아낀다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남편의 퇴직금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씀씀이었어요. 남편은 한동안은 모자랐던 잠을 잔다거나 책을 읽는 등 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간의 노고를 씻어내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이때껏 보지 못한 사치가 시작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돈으로 풀기로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속된 말로 돈을 물 쓰듯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마음도 남편의 사치가 점점 심해지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날은 상의도 하지 않고 차를 바꾼 것을 보는 순간 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여보, 차는 언제 바꾼 거야? 전에 타던 차도 상태 괜찮았잖아. 그게 친구가 차를 바꿨는데 한번 몰아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분 전환할 겸 해서 바꿔버렸어. 기분 전환 겸?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걸 살 거였으면 나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당신 회사 일로 바쁘니까 그냥 혼자 결정한 거지.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산다는데 당신이 왜 화를 내? 다 내가 능력이 되니까 산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 일엔 뭐라고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능력껏 쓰는 거니까. 낯설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책임감도 강하고 언제나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은 기분마저 들더군요. 그런 낯선 남편의 모습에 멍한 것도 잠시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남편에게 좋은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애썼어요. 그래, 당신 마음, 당신 말이 어떤 뜻인 줄 잘 아는데 그건 당신이 총각 때나 가져야 하는 마음이지. 지금은 당신 나랑 결혼하고 가정까지 이뤘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아기도 가져야 할 거고 그러면 돈 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아둬야 하지 않을까? 꼭 아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면 조금 아끼자는 말이지. 지금 당신이 회사도 쉬고 있는데 새 차가 왜 필요해? 심지어 타던 차도 깨끗하고 고장난 것도 없었으니까 나로선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거기에다가 우린 부부인데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니. 내가 당신이 한 일에 지적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당신 기분이 나빠진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나 굉장히 섭섭해. 남편은 조곤조곤 말하는 저를 보며 할 말이 없었는지 애꿎은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 역시 더는 남편 기를 죽이고 싶진 않았기에 더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짚어 말해주었어요. 어쨌든 내 생각은 그래.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이 필요한 것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돈을 썼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도 아까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린 듯 표정은 좋지 않았고 그날 이후 눈에 보이게 기분 나쁜 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을 좀 풀어주려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답을 한다거나 장을 보러 함께 나가는 날에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티가 나게 손을 치워버린다거나 하는 행동으로요. 이 모든 언행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남편의 씀씀이었어요. 말로는 알겠다, 네 말을 다 알아들었으니 앞으론 그러지 않겠다 라곤 했지만 여기저기 숨겨놓은 새로운 옷과 신발이 발견될 때마다 저희 사이엔 미묘한 다툼이 일곤 했어요. 처음 숨긴 것을 들켰을 땐 예전에 사둔 것이라며 변명이라도 하던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하게 변해갔고 어느 날부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뱉어내더군요. 여보, 이 옷은 또 뭐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또 샀어? 세일하길래 샀어. 당신 정말 왜 이래? 내가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 일을 쉬면 씀씀이라도 줄여야지. 어떻게 수입도 없는 사람이 수입이 있을 때보다 돈을 더 헤프겠어. 아, 진짜.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이때껏 고생한 나한테 보상 좀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나무라기만 해. 당신이 이러면 이럴수록 난 더 숨이 막힌다고. 그러니까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모든 일엔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남편은 그 정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저는 더 싸우고 싶지도 않아 입을 다물게 되더군요. 제가 입을 다물자 저희의 사이는 다시 좋아졌고 저는 저것도 다 한때일 거란 마음으로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외동딸인 저는 아빠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천만다행으로 아빠는 위험한 고비는 넘기고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의식이 없던 터라 수술비를 제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친정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빠가 의식이 없으니 여기저기 적금 등으로 묶인 친정 돈은 제가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아빠도 저도 신용카드는 쓰지 않던 터라 갑작스럽게 큰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에 금전적 위기가 있었는데요. 시집 오기 전 아빠가 비상금을 하라며 주셨던 돈을 시아버지에게 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시집 올 때 비상금으로 받아왔던 돈이에요. 요즘 힘드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세요. 아가야,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어찌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쓸 데도 없는걸요. 일단 쓰시고 여유 되실 때 이자까지 쳐서 주세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조금씩 갚아나가마.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아가. 시부는 그때 해준 약속처럼 저에게 다달이 돈을 갚아주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저에겐 큰 돈이 필요했기에 이젠 사정이 나아진 시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도 시댁에는 시모뿐 아니라 시부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를 챈 시부가 무슨 일이냐며 물어왔어요. 아가야, 무슨 일이길래 안색이 그리도 좋지 않은 게야? 그게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갑자기 그 큰 돈을 구할 데도 없고 해서 앞전에 빌려드린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무래도 돈 이야기이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꺼낸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와 시모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환한 얼굴이 되어갔고 전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저 눈치만 더욱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간 시댁 어른들의 인성을 지켜본 바론 제가 단순히 돈 이야기 좀 꺼냈다고 저리 인상을 찌푸릴 사람들이 아니었던 터라 전 시부가 화를 내는 그 상황이 좀처럼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침묵은 저의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시모의 첫마디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남편이 큰 사고를 치고 있구나 하고요. 전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모에게 연유를 물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가, 혹시 네 남편한테 돈 받은 거 없니? 네? 돈이요? 무슨 돈이요? 그게 네 남편이 얼마 전에 너한테 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좀 많이 받아갔어. 그때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돈 이야기이다 보니까 너도 선뜻 이야기 꺼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린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을 안 했던 건데 이를 정말 어째? 그간 남편의 사치스러운 행적들이 떠오르며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쓴다고 하더니 사실은 그 돈들이 아빠가 준 제 돈이었으니까요. 도무지 이때껏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의 이 복잡한 마음을 눈치챈 시부는 헛기침으로 제 시선을 잡아끈 후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생각이 많은 거 안다. 나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데 너는 오죽하겠어? 그런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생각하자꾸나. 내가 일단 지금 급한 돈은 당장 마련해주마. 일단 우리 사돈부터 살리고 보자꾸나.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 남편이 잘못한 것이지 시댁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한 상황은 그 돈을 가져간 남편을 닥달해 돈을 받아낼 때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시부가 마련해준 돈을 얼른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감사하죠. 꽤 큰 금액인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본래 네 돈이었는데 뭘. 이렇게 힘든 이야기 꺼내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 자식이 실망하게 한 것 또한 미안하고. 이렇게 저에게 용서를 구한 시부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화가 나 보였고 시모 역시 시부의 표정과 다를 바가 없었죠. 어쨌든 전 돈을 마련해 아빠의 수술비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수술을 마친 아빠는 의식도 회복하고 경과도 좋았죠. 그렇게 아빠가 건강을 되찾아가는 사이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 아빠의 병실을 오가며 간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빠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저를 대신해 아빠를 돌봐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 분명했지만 그 큰 돈을 받아서 다른 것도 아닌 사치하는 데 쓴 것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사람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임을 잘 알기에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혼이 쉽게 내릴 결정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빠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 고민은 더욱 커져만 갔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걸리는 상황이라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 똑바로 짚어야 하는 문제임은 확실했죠. 저는 여전히 저에게 심드렁한 남편을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나 아버님, 어머님께 이야기 다 들었어. 당신 내 핑계를 대면서 내가 빌려드린 돈 거의 다 받아갔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떨어뜨리더군요. 그렇게 고개만 숙인다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해봐. 남편은 저의 닥달에 망설이는 듯 싶더니 이내 입을 열더군요. 그게 처음부터 이럴 작정은 아니었어. 쉬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나니까 그동안 악착같이 산 게 후회가 되더라고. 이러다 죽으면 다 소용없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됐어. 거기에다 차도 대출받아 덜컥 사버리긴 했는데 그 다달이 나가는 돈이 감당이 더욱 안 되는 거야. 돈은 필요한데 돈은 없으니까 신용대출도 조금 받았어.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당신한텐 말도 못 꺼낼 만큼 빚이 늘어있었고 그래서 그런 짓까지 하게 된 거야. 빚이 빚을 낳는다더니 그 말 하나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사치를 부리고 있었고 그 결과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이었죠. 전 당장이라도 욕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겨우 누르고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나 알지? 난 가까운 사람이랑도 돈 거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당신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믿고 기꺼이 그 큰 돈을 빌려드린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그런 내 믿음을 이런 큰 실망으로 돌려줄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긴 해?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나를 실망해서까지 받은 돈으로 고작 사치를 부렸다는 게 난 너무 화가 나. 너무 실망스럽다고.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나 몰래 썼다고 해도 기가 막히는데 그 돈들을 고작 옷, 신발, 차 이런 걸 사느라 빚진 데 썼다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그 순간에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는 말밖에는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정말 반성이라는 걸 하는 듯 보였고 전 그런 남편에게 시부의 말을 전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빌려드린 돈을 다 입금했다는 말과 함께 시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야, 실망이 큰 거 잘 안다.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아버님, 그게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 왜 안 그렇겠어? 그래도 네가 나를 봐서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신교육 다시 해놓으마. 정신교육이요? 그래, 일단 그 녀석이 가져간 돈은 내가 다 받아낼 생각이다. 사돈 수술만 잘 끝나고 나면 우리 회사에 출근시켜서 온갖 자비는 다 시킬 생각이야. 밑바닥부터 굴리다 보면 그 녀석도 동기한 줄 알겠지. 옆에서 끼고 있으면서 인간 한번 만들어 보마. 그러니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지켜봐주면 안 되겠어? 시부에 이런 부탁이 없었다면 당장 이혼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고 저의 긍정적인 반응에 시부는 자신에게 돈을 다 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전 시부의 당부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아직 정신을 덜 차렸는지 반발하고 나서더군요. 뭐? 내가 아버지 회사에? 그것도 말단 사원도 아니고 잡일이나 하는 직원으로 출근을 하라고? 내가 왜? 지금 당장 다른 곳에 취업해도 그런 취급은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왜?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이 친 사고가 얼만데 아직도 찬밥 더운 밥 가릴 거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안 하면 정신 차리긴 힘들 테고 나는 그런 정신 빠진 남자랑은 더는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결정해. 아버님 회사에 출근할 거야 아님 나하고 이혼할 거야?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남편 역시 저의 확고한 의지를 알아챘는지 저와 시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다음 날부터 시부의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한 남편은 밤이 되면 거짓골이 되어 들어오더라고요. 듣기로 시부의 회사에서 남편이 주로 하는 일은 청소부터 시작해서 짐 나르기 등 주로 몸을 쓰는 온갖 잡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